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재평가받아야 할 만한 1980년 5월에 과연 김대중 씨는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지 그의 행적을 추적해 봄으로써 과연 이 나라의 소위 민주화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가식이 뒤엎여 있는 것인지 한번 국민들께 객관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지금 저희 선배님들이 하고 있는 측백나무 오일에 대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고 지금 제 방송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쭉 거기에 취급하는 구자 번호도 있고 또 가격에 대한 안내 또 표준 구매 스펙이 얼만큼 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신 분들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은 보다 더 구매하시는데 편리함이 있으실 겁니다. 이 측백나무 오일은요, 어디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채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해발 1500m 이상 된 고지에서 청정지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청정지대에서 25m 남짓되는 측백나무의 상층부에 있는 열매와 잎사귀를 채취해서 씻고 찌고 해서 그렇게 해서 증류식으로 추출한 칼슘이 매우 풍부한 99.98%의 순수한 식물성 원액이 바로 이 측백나무 오일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기능으로 지혈제, 보혈제, 수렴제, 자연강장제 역할을 하고 또 물에 극소량 희석해서 마시거나 머리에 뿌리게 된다 해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원액 자체를 환부에 발라서 좋은 사례는 고질적인 발톱 무좀 그리고 치질 이런 것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감기, 천식, 비염, 지방간, 위염, 위궤양, 이질, 토혈, 코피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비누에 이 측백 오일을 넣어서 비누를 지금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누를 쓰시게 되면은 항균성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비누가 변질되지 않고요. 또 머리에 육모 기능이 있어서 머리털이 풍부해지고 머리카락이 모근이 힘있게 솟아나게 되고 또한 피부 가려움증이나 어린이 아토피, 어른들의 대상포진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관련된 것은 제가 커뮤니티 그리고 제 방송 밑에 더보기를 보시면 다 보실 수 있게끔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평가받아야 할 1980년 5월달 전후로 한 DJ의 행적입니다. 자, 우선 이 DJ의 행적을 그 이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1월 10일 동경 외신구락부에서 김대중이 연설한 내용입니다. 경고한다. 일본, 미국이 종래의 무기지원 정책 과오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빵도 없는 아시아 각국 인민은 빵이라도 보장되는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김대중이 일본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어서 1973년 2월 23일 뉴욕타임즈와 회견한 자리에서는 한국은 자유도 빵도 없지만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어도 빵이 보장된다. 나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한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다음에 1973년 3월 21일 일본 학권의 연수에서 한 얘기예요. 나는 결코 통일하면 공산당을 죽이는 반공통일도 승공통일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공산당의 존립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북의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 엄연한 정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글쎄 이런 거 말하는 거 보면 꼭 고향이 북쪽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죠.
자, 1973년 4월 24일 미국 시애틀에서 한 얘기입니다. 무슨 놈의 괴뢰냐? 이북은 공산당으로 인정되어 있으나 이남은 민주체제도 안정되지 못했고 혼란과 불안, 민생고만 극심할 뿐이다. 김일성이 주체성 등을 확립시킨 것은 잘한 일이 아니냐. 참 기가 막힙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자, 이어서 1973년 5월 21일 재미교포신문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 보면요. 남북은 한반도에서 왜군 철수, 쌍방정권 인정 등으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연방제를 만들어야 한다. 1973년 7월 일본에서 발간한 책자에서는 북한이 종래부터 주장해온 남북평화공존과 교류 민족화의 주장 등 나의 통일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참. 80년 3월 26일 서울 YMCA 강좌에서는 민주주의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1980년 4월 25일 관음클럽 초청연설에서는 민족 내의 내전은 아무리 무기로 승패를 겨룬다 해도 본질적으로 정치 전쟁이다. 자, 지금 김대중 씨의 광주 5월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가 있죠. 김대중은 1980년 5월 11일 월남처럼 도시 게릴라전을 하라라고 대중을 선동했고 전남대학교 학생 송선태는 같은 날 다이너마이트를 활용해서 전남도청을 점령하는 대정부 무장폭동 계획인 자유노트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정확히 일주일뒤가 되는 5월 항쟁기간에 현실이 되었고 44년이 흐른 오늘날 김대중은 민주화의 영웅으로, 송선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장으로 각각 자리매김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펼쳐졌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신문이 단독 입수한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대중 당시 국민연합 공동의장은 1980년 5월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월남식으로 국민 속에 침투해 도시 게릴라, 농촌 게릴라전을 하라는 대중 선동 문구로 열변을 토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김대중의 정확한 발언은 그러면 유일한 길은 월남식으로 국민 속에 침투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도시 게릴라, 농촌 게릴라의 게릴라전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대중은 유일한 해법으로 게릴라전을 모색하게 된 원인을 바로 앞선 연설에서 스스로 밝혔던 것입니다. 즉, 북한의 전면 남침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전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전 발언은 오늘날 우리 국군의 반응 태세가 이와 같이 튼튼하고 미군이 여기에 주둔해 있는 한 북한 공산군의 전면 남침은 거의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소련도 그러한 전면 남침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김대중에 대해 당시 사법부에서는 반정부 봉기의식을 고취한다고 판단했고 법원 판결문에는 동학혁명과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같다는 취지의 발언도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대중은 1980년 5월 11일 오전 10시 55분에서 11시 45분 정읍연설에서 동학혁명은 처음부터 폭력주의가 아니라 상소하고 주장을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봉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연설 내용은 1980년 9월 선고된 육군 계엄 보통군법 회의의 1심 판결문 80 보군형공 38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무지함의 소치라 하겠죠. 동학혁명을 이겼던 그 전봉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래가 흥선대원군 이항이 집에
밥을 먹으러 들락거리던 식객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는 것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천박하다, 수준이 이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막으려는 음모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법정 기록상 군부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는데 1심 판결문은 11.6 사태 이후 조그마한 민주주의 숨통이 터졌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음모가 있다라고 김대중의 발언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신군부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5월 1일 날 나오게 됩니다. 김대중은 이날 김재규 재판에 대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노골적인 정치개혁을 일삼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물러나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문익환 등에 의해서 5월 7일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발표되었다고 판결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김재규 수사를 총괄했고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시해범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총으로 암살한 범인과 김재규의 범행을 알고도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공범 혐의 연행을 김대중은 정치개혁으로 단정을 하였습니다. 연행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대통령 피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수사 책임자의 강제 직권 조사를 군사 반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1981년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군사 반란이라는 관점은 김대중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들에겐 대정부 공격의 명분을 제공하였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이 시나리오를 인정합니다.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에 대적한 무장봉기 세력을 헌법 수호 세력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사법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사상 초유의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정승화가 훗날 5.18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촌극이 연출된 배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1980년 5월 12일 김대중은 군인을 상대로 정부 명령 불복종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한부 선전포고로 여겼고 5월 19일까지 최규하 정부의 비상계엄 즉각 해제, 신현학 국무총리 퇴진, 정부 개헌심의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였고 5월 19일까지 확답을 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들어가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전제는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계엄령은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란 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5월 17일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의 근거가 되었고 정부는 김대중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세력은 5.17 계엄령의 전국 확대를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대정부 공격의 구실로 삼았던 것입니다. 김대중의 경호를 담당한 함윤식 전 비서이자 김대중을 직격한 동교동 24시의 저자는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5.18이 누구의 각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으나 5.18이 일어나도록 상황을 몰고 간 사람은 김대중이라는 사실, 그때 김대중의 과격한 노선이 없었다면 군이 개입할 명분은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1980년, 1981년 1심, 2심, 3심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사법부는 군인에 대한 김대중의 정부 명령 불복종 촉구를 내란 음모로 간주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김대중은 5월 15일 오후 2시 문익환 등과 회합하여 국민연합 명의의 민주화 촉진 국민대 선언문을 검토했고 5월 17일 북악파크 호텔에서는 문익환이 16일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말을 듣고 김대중이 확인했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제2국민선언문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전 국민적 봉기를 결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들의 대법원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도의 정치 군사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는 당연 무효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는 위헌 혹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건
분립 원리를 준용해서 계엄 선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없다고 못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은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종전 판결을 뒤집는 근거로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번복했습니다. 바로 김영삼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16년 전인 1981년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자, 1980년 이듬해 대법원은 국가 변란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김대중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이 국가 변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한국 민주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 일명 한민통 일본 본부는 북괴와 조총련 지령으로 구성되고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을 이루는 반국가단체라고 이적성을 판단하였던 것이죠. 앞서 대법원은 1978년 6월 13일 판결에서는 한민통 일본 본부는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인 북괴 및 반국가단체인 제1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DJ는 지역 대학생들을 선동한 것이 광지소의 발단이라고 분명히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또 군인들에게 명령을 불복종할 것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것 또한 명백한 반란 행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또 당시 김대중의 비서실장했던 함윤식 선생도 과격한 노선이 군 개입을 불러일으켰다. 또 당시 전 뉴욕타임즈 지국장이었던 헨리 스콧도 광주 사건은 DJ의 사기극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판결한 1981년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한민통 일본 본부 기관지 민족10호는 북괴 헌법 전문을 게재하고 김일성 수상은 독재자 박정희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북괴를 선전하거나 정치 노선을 찬양하였다. 또한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라는 제목으로 김일성 사진과 연설 내용을 게재하며 북괴와 조총련 활동을 비호했으며 민단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 지책은 극렬히 비판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980년 1심 판결 이후 김대중은 한민통 일본 본부가 반국가 단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한민통 일본 본부 발기인의 대외 선언문 민족15 한민통 일본 본부 구성원들에 대한 성분 분석표, 한민통 일본 본부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영사증명서 및 여러 증거와 증인의 법정 진술, 자필 진술 등을 종합하면 한민통 일본 본부 주요 구성원들은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 구성원이거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김대중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어 한민통 일본 본부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지지라는 정책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활동의 편의를 위한 선전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대해 1981년 대법원은 범행의 일시, 장소, 주체, 수단, 방법 등이 모두 특정되어 있고 수괴가 누구인지 폭동 지휘자를 조사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 내란 음모죄의 구성 요건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과오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 음모죄는 실행 착수 전에 2인 이상이 내란의 내용에 합의하는 것이고 세부 계획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고 구성 요건도 형법 제90조에 따라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써 족하다며 김대중의 내란 음모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례는 1975년 4월 8일 선고 74도 3323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엄사령부는 항쟁이 끝난 뒤 5월 31일 김대중이 학생을 배후 조종하고 선동해
사태를 야기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김대중의 체포 경위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 사태의 발단이 계엄군과 전남대생들의 충돌에서 일어났으나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데에는 학생 소유를 배후 조종해온 김대중이 전남대 및 조선대의 추종 학생, 주로 복학생들을 선동해 온 것이 소요 사태의 발단이 됐다. 사태 악화 과정에서 광주 시내 골수 추종자들이 이를 격화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계엄사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과 간첩에 협력하는 불순분자들 책동이 있었다고 사태의 악화 배경을 언급했지만 고정간첩인지 난파간첩인지 계엄사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한국 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 CIA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광주 사태의 성격에 관해 북한 민간 공작대원들, North Korean Agent, 그리고 김대중 추종자들, 김대중 Followers Associates, 그리고 공산주의 선동가들, Communist Instigators, 그리고 불순 세력, Impure Elements 등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내란, Insurrection, 반란, Rebellion 형태의 대남 공작으로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자 단독 보도한 위컴 장군 총 뺏은 폭도는 소탕이 마땅하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로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1980년 광주 사태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존 애덤스 위컴 장군은 광주 사태에서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의 총을 빼앗아 군인에 대응한 것은 another enemy, 또 다른 적으로서 간주되며 정규군이 즉각 소탕해야 한다면서 국가에는 정규군보다 더 강한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른바 폭도로 간주되기도 하는 무장시민군의 대정부 공격이 범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위한 대전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군, 계엄군이 먼저 사격명령에 따라 시민을 집단 사격으로 쏴 죽였거나, 둘째로 정부 전복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결정적인 잘못과 그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계엄군의 사격명령은 오늘날까지 증거 불충분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이 군중을 선동했던 44년 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5.18 조사위원회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두환 사격명령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광주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원에 따라야 합니다.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신이 없을 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합수부장은 법리상 무죄이지만 정서상으론 여전히 유죄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12.12가 군사 반란이라는 해석, 이것 역시 논쟁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정승환은 대통령 시해된 1979년 10월 26일 피 묻은 옷을 걸친 채 나타난 김재규와 같은 차에 탄 뒤에 그가 새 옷과 구두를 갈아 신는 것을 보고도 직속 상관인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이 정승화, 노재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린 밤 11시 4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침묵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정승화는 또 차지철 경호실장만 할 수 있는 경호 인력의 시해 현장 출동 명령을 전화로 중단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 차 실장이 죽은 사실을 인지해야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차지철이 죽고 김재규가 피범벅이 되었다면 직속 상관과 내각 강요들에게 정황을 알리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기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 책임자였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상급자이자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를 반드시 조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명백한 반란이었습니다. DJ의 예비 내각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은 5월 1일 과도 내각을 결성합니다. 김대중 내란은 1심, 2심, 3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대중이 이날 자택에서 문익환 등과 교내 시위를 교회 시위로 유도하고 시민이 가세하도록 선동하여
폭력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정부가 붕괴될 것이니 학원에 영향력이 있는 청년 조직원들이 학생 선동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고 교행 시기는 5월 중순경으로 정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자신의 집권을 위한 재반 전략지휘본부이자 정부 전복 후 과도 내각 역할을 할 한국민주제도연구소가 빠른 시기에 활동을 개시하도록 이사장과 소장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대법 판결문에 따르면 김대중이 시켜 미리 준비한 한국민주제도연구소 정관과 이사 취임 의뢰서 및 위임 승낙서는 참석자에게 배포되었고 저는 이사직 취임을 승낙해서 연구소가 결성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전문위원과 보좌위원 구성을 위임하고 선임하는 등 정부 타도를 위한 폭력 시위 선동과 과도 내각 역할의 조직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과도 내각 모의도 있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대법관들은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도봉구 수유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문익환 등과 회합해 한국민주제도연구소를 설립해 자신의 사조직을 통할하고 집권 목적을 위한 재반 전략지휘본부이자 집권 준비를 위한 조직 구성을 모의했다며 4월 초에는 사조직을 비롯한 종교계 청년 학생들을 앞세워 일시에 범국민적 반정부 폭력 시위를 유발하기로 합의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연구소는 전문위원 민족재생 담당 김관섭, 역사 문화 담당 백낙청, 종교교육 담당 장을병, 노동 담당 탁희준, 농업 담당 유인호, 경제 담당 임재정, 안보 외교 담당 양호민, 통일 담당 문익환, 도의 정치 담당 안병무, 행정 담당 이문영, 노동 담당 장기표, 농민 담당 황한식, 종교 담당 이태호, 이태호는 천주교 담당입니다. 종교 개신교 담당 서경석, 여성 담당 이응경, 학원 담당 김항민, 지역 담당 김세균 등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예비 내각 명단은 뜻하지 않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동아 1999년 7월호 등에 따르면 이종찬 중앙정보부 총무국장이 김대중을 연행한 1980년 5월 17일 이호 여사가 예비 내각 명단을 갖고 있다가 빼앗겼습니다. 이호 여사는 서랍에서 꺼낸 종이를 핸드백에 넣고 밖으로 나가려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발각이 되었고 수사관은 제출을 요구했고 결국 2쪽짜리 종이를 압수했습니다. 한 장은 예비 내각이었습니다. 당시 신문들이 이 사실을 보도했고 또 한 장에는 22일 서울 장충당 공원에서 열리는 집회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광주 사태를 김대중의 반국가 무장 반란으로 1981년 확정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1997년 판결을 번복하며 김대중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이 새롭게 발굴된 증거를 압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광주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간주하는 법을 인정했지만 합헌 4명, 위원 의견은 5명으로 턱걸이를 하였습니다. 헌재가 위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6명이 필요했지만 1명이 부족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위원으로 판단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깬 만큼 광주사태 특별법은 또다시 대법원에서 재심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고 광주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헨리 스콧 스톡스라고 전 뉴욕타임즈 기자가 있는데 이 헨리 스콧 스톡스 전 뉴욕타임즈 지국장은 그가 쓴 저서 영국 기자가 본 연합국 전승사관의 허망 중에서 내가 만난 아시아 지도자 대목에서 김대중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 광주사건이야말로 김대중의 민주주의 기만이 뚜렷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이 스콧 스톡스는 김대중이 노린 것은 권력이었고 광주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김대중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혹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 광주 사태는
김대중 자신이 민주화 기술을 가장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폭동을 사주한 사건이었다. 광주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김대중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김대중이 얼마나 세속적 지위나 돈을 중요시하고 일족의 재산 축적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 외국 언론들은 그 사실을 감추어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저널리스트로서 어리석었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면서 재산 축적보다 훨씬 무거운 죄는 나라를 팔아버린 국가 반역 행위였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과 연결된 일이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러한 김대중은 1982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자필각서에서 국가 안보에 누를 끼친 잘못을 자백했고 향후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석방해 주었고 광주의 아픔을 묻고 가겠다며 더는 폭동의 배후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의 5.18 무장 반란은 노태우의 육공화국 비자금이 탄로나면서 정치적 야합의 서사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김대중과 함께 김영삼이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해갔던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점을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허망한 거짓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나 금전과 재물을 탐을 냈던 아버지 김대중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의 막내 아들, 요즘에 무슨 짓 하고 있죠? 애비가 살던 집을 팔고 지금 비트코인인지 무슨 암호화폐 투입했던 것이 손해를 보고 나니까 그것을 지금 보존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참으로 그 아비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하실 분들은요, 마누라 수준이 모자라고 애들이 엉망이면은 아예 대통령에 출마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출마하지 말기 바래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이 광주 사태를 두고 감론을박이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고 또 하나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화 운동이 왜 됐는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노태우의 비자금이 김영삼에게 뺏겨서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발각이 나자 이것을 감추기 위한 김영삼과 김대중의 혼합된 작전으로 다시 한번 전두환 노태우를 물고 들어간 거예요. 아주 야비하게 이를 데가 없죠. 그리고 그 야비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김영삼은 다음번 대통령을 김대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자기 아들을 구하려고 이인재 당시 경기도지사를 강제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시킵니다. 강제입니다. 이인재를 한번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이인재는 분명히 대통령 선거 안 나가겠다, 못 나간다 이렇게 완강히 버텼는데 그 이인재의 고집을 꺾은 사람이 있어요. 당시 안기부장 권영애 당시 안기부장이 이인재를 찾아가서 출마해야 된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고다. 너 출마 안 하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이인재로 하여금 대통령 출마하게 해서 결국 이인재가 한 600만 표 정도 강탈을 해가고 김대중이 50만 표 차이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어부지를 하게 됐죠. 바로 이 나라의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이 나라의 진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는 순간이 바로 김대중이 대통령의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그때부터 본격화됐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때문에 최근에 무슨 광주에 북한군이 다녀갔다 이것을 갖다가 내가 확인했다고 하는 권영희 안기부장께서는요, 분명히 스카이데일리 회견에서 나온 거 보니까 대공수사국에게 지시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 대공수사국은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마 이제 지금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업무를 하는 데는 본인이 이 공작관이 근무했던 바로 그 공장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말부터가 지금 스텝이 꼬여있죠. 자, 그 다음에 북한군이 다녀간 사건인데 왜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영애 전 안기부장은요, 반드시 국민들 앞에
역사 앞에 진실을 말씀하셔야 돼요. 응? 교회 장로지만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인생 사시면 죽어서 어디 간다? 100만%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진실을 이야기하시고 고백하시고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충심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꼬인 데는 당신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거를 본인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장로로서 꼭 양심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인과 또 본인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따님 3분 계시죠? 그 따님들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갖고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그 자녀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자유민주당에 있었을 때 우리 부장님 보고 볼 때마다 제가 돈 좀 내라 그랬어요. 한 몇천억만 내시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요즘 다니시면서 최수영이가 무슨 나보고 돈 내라 소리를 한다는데 진짜잖아요. 돈 많이 있으시잖아. 에? 국내 통장에만 없지 외국 통장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선행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청진에 다녀온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제가 가슴이 아파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진짜 청진에 갔다 온 사람들이 권영애 부장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포장을 하시고 거짓 증언을 하시고 이러면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 모든 법의 원류가 그거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걸 갖다가 뼛속에 각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거짓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권영애 전 안기부장님은요.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진짜 청진에 다녀온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반격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목숨을 내걸고 평소 훈련했던 사람들이고 진짜 동료 몇몇은 목숨을 버려가면서 청진에 가서 그 모든 재료를 탈취해온 바로 장본인이에요. 근데 권영애 전 안기부장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당시 우리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공장에서 공장장, 부공장장을 했던 우리 대선배들께 물어봤더니 선배님들이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모르는데 권 부장이 어떻게 하니? 그 양반 지금 나이 먹고서 노망 들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권영애 장관님은 장관님 혹은 전 부장님이신데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가 정말 심층 취재를 해서 올려놓은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영애 부장님께서는 하마터면은 저의 그 장인어른이 될 뻔도 하셨던 분이셨는데 진짜 제가 아버님 편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진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꼭요. 그래야만 지옥불에 안 떨어지시고 그나마 영원이라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